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등기 담보법을 절차에 대해서 이게 좀 보다가 이제 스톱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청산 이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던 거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이런 상태죠. 지금 갑이 이제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을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양도담보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을 이렇게 설정을 받았습니다. 갑이. 그런 상황에서 을이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갑이 이 양도담보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실행할 때 절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거쳐야 하는데 제일 처음에 뭘 하죠? 담보권을 실행한다는 통지를 채무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하면서 청산금 평가액을 같이 얘기를 해줘야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소유권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이렇게 둡니다. 2개월이 경과가 돼야지. 실행 통지로부터 2개월이 경과가 돼야 합니다. 경과가 돼야지 그 다음에 뭘 하죠? 청산을 하는 거예요. 청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청산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볼 예정입니다. 그죠? 볼게요. 청산이란 여기 의의가 있죠.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뭘 지급하죠?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예요. 이 4조가 중요한데 청산 절차를 잘 설명해 둔 조문인데 이 본문 내용이랑 같으니까 본문을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청산금. 청산금이란 담보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채무자 등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죠.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을이 돈을 안 갚아서 지금 갑이 양도담보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지를 하죠. 통지를 하면서 이제 청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간이 2월이 경과가 됐어요. 지금 통지 후 2월이 경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해야죠. 왜? 귀속 청산을 해야 하니까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뭘 지급해 줘야죠? 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청산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죠? 이 부동산 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액에서 자신의 피담보 채권액 그리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선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액 빼서 그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게 청산금이에요. 이 청산금을 지급한다. 이 소리입니다. 됐어요. 이것도 설명 바로 다 들었네요. 2번도. 판례 볼까요? 가등기의 원인 증서인 매매 예약서상의 매매 대금은 가등기 절차의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담보 채권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부분인데 기출이 됐죠. 한 지문으로 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를 했어요. 담보가등기를 했는데 이 원인 등기에서 등기 원인을 기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매매 예약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면서 매매 대금을 등기부에 기재를 했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매매 예약을 한 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편의상 이렇게 기재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피담보 채권은 이 매매 대금 쓴 거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그 범위는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매매 대금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매매 예약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됐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청산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해야죠. 그러면서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밑에 보면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러면 청산금이 있는 경우를 봅시다. 먼저 채권자는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어떤 경우죠? 양도담보죠. 양도담보는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받는 형식에 의한 담보권 취득이잖아요. 그래서 갑이 현재 소유권 등기는 돼 있는 거예요. 등기가 돼 있다고 소유권자라고요? 소유권자 아닙니다. 그냥 담보권자예요. 양도담보권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그죠? 청산금을 지급했어요. 그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겁니다.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만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 소유권이 취득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소유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번, 담보관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하여 본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번은 양도담보고 2번은 가등기 담보예요. 갑이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죠. 담보가등기가 돼 있으면 청산금을 주죠. 그러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가등기를 했으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까지 되어야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를 해서, 즉 소유권 이전 등기겠죠. 그게 본등기가 됐을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의 취득 시기에 대해서 잘 나누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판례를 볼까요? 1번, 가담법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러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죠? 절차를, 규정 위반 있잖아요. 가등기가 거치라고 하는, 가등기 담보법에서 거치라는 절차를 다 이행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취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뭐죠? 위반했어요, 그 절차를. 그러면 소유권 취득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설령 그 본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라는 얘기죠. 무효예요. 그러면서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 권리자와 채무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설령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한테 불리해요. 이 규정이 있는데, 가담법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왜? 더 비싼 소유권을 지금 담보로 설정한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보호를 받아야지 채권자가 폭리를 취하는 걸 막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즉 채무자한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담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불리해요. 그 특약 자체가 불리해요. 그러면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2번. 다만 가등기 권리자가 가담법 절차에 따라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등기는 뭐에 따라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 이 이론이 있잖아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이런 상황이죠.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양도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갑이 양도담보권자예요. 그래서 본등기를 했어요. 근데 이 등기가 지금 무효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효니까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갑이 지금 여기 보세요. 무효인 상태에서 이제는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어떻게?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기간도 경과했어요. 그러면 이 현재 무효인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 무효인 등기가 절차에 부합하게 됐으니까 실체관계에 맞아졌죠. 즉 갑이 소유권자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렇게 절차를 거쳤으니까.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등기편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런 것도. 그래서 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이렇게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2번.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양도담보권자는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하여 피담보 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 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 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여기 포인트는 이거예요. 담보권 실행으로서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지. 여기까지 보면서 제3자가 뒤에 볼게요. 채무자로서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 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포인트는 겁니다.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갑이 양도담보권자예요. 등기는 돼 있죠. 이 등기가 소유권 등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이전 등기가 돼 있는데 소유권자가 되기 위한 등기가 아니라 담보를 위한 등기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갑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뒤에는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있어요. 지금 병이 점유를 이전받아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 갑은 소유권자로서 이전받을 수 있나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갑은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한테 소유권에 기해서 목적물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다시 얘기를 하면 인도 청구를 할 수 있긴 하는데 이것은 담보권자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자가 아니라. 그게 포인트죠. 또 기출됐습니다. 3번 볼까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된 건물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 본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을 빌려주면서 을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 이 건물이 소유권이 바로 을한테 귀속되는 경우예요. 왜냐면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잖아요. 그러면 을이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건물의 건축 허가 명의를 누구 명의로? 자기 명의, 을 명의가 아니라 갑의 명의로 한 거예요.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런 상황에서 완성된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완성된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 보는 거예요. 즉 갑에게 건축허가 명의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취득하는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자신이 돈을 빌리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이렇게 했다. 그것은 양도담보를 설정한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채권자가 등기를 마쳐줘. 왜? 양도담보를 설정했잖아요. 양도담보가 뭐죠? 소유권을 이 사람한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어요.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이전 등기가 아니잖아요. 원시 취득했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한 거죠.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채권자 갑은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 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는 담보권을 실행해요. 돈을 안 갚으니까 실행한다는 얘기죠. 실행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방금 봤던 거죠. 명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소유자로서 구하는 거 아닙니다. 갑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이게 포인트죠. 담보권이에요. 소유권이 아니라. 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어요. 제3자. 아까 병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명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담보권을 위해서. 지금 포인트는 담보권이에요. 소유권자로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으며 제3자에게는 담보권 설정 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도 그런 제3자가 그런 주택임차인이다.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얘기죠. 즉 갑은 담보권자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동시행관계, 이것도 조문에 있는 건데 청산금의 지급 채무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동시행관계에 있다는 조문이 있죠. 이런 경우죠. 즉 갑과 을이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 사람이 양도담보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죠? 청산금을 줘야 하잖아요. 그죠? 청산금 지급 채무와 이 을이 청산금을 받으면서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 이행에 관한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됐죠? 됐어요. 그리고 지급해야 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어떤 경우죠? 목적 부동산보다 피담보 채권이 더 큰 거예요. 크거나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급할 청산금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 등기를 마쳤어요. 즉 양도담보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왜? 청산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청산금을 줘야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청산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둔 거예요. 2번 담보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 이건 가등기 담보를 한 경우죠. 1번은 양도담보를 한 경우고 청산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청산금을 줄 게 없죠. 그러면 바로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본등기를 마쳤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뭐 당연한 얘기니까 청산금 지급이 생략될 수 있다는 얘기죠. 줄 게 없으니까. 판례 볼게요.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에 통지를 했어요. 했는데 청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양도담보권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가등기 담보권은 청산기간 경과하면 바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및 목적물 인도 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임에도 채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목적물 인도 의무의 이행을 지연하면서 담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왜 그러죠? 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취득해야 하는데 채무자가 여전히 지연을 하고 있어요. 넘겨줘야 하는데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잖아요. 채권자가 취득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목적물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채무자가. 그런 상황에서 이 채무자가 계속 사용 수익한다? 그러면 타인의 물건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거죠. 그래서 공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청산 절차와 종료와 함께 바로 채권자한테 그 사용 수익 권리가 귀속이 된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게 맞죠? 왜? 소유권을 그때부터 딱 취득하니까. 그때부터 바로 사용 수익권이 채권자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 이런 것은 지엽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죠. 왜?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 담보권 또는 양도 담보권을 설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실행을 하면 갑소유로 바뀌잖아요. 을 소유였던 게. 그러면 소유와 즉 건물 소유권과 토지의 소유권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권 및 제3자의 보호 제11조에서 봅시다. 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볼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줘서 이렇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했는데 실행을 해요. 지금 돈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을이. 그래서 채무 이행을 안 해서 실행을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죠? 실점에 통지를 해줘야죠. 통지를 하고 바로가 아니라 2월이 경과를 했어요. 2월이 경과한 다음에 청산 절차에 돌입을 하잖아요. 청산 절차가 뭐죠? 청산금을 이 사람한테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채무자한테. 근데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무슨 얘기죠? 아직 갑이 청산금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청산금을 줄 때까지 을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양도담보를 취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즉 청산금 받을 때까지는 을은 돈을 갚아가지고 자신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 아주 장기죠.
이 사람이 청산금을 안 주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버렸어요. 변제기로부터. 이런 경우에는 을은 10년이 지난 후에 변제를 하고 소유권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권리가 을이 갖고 있는 이 말소를 한 다음에 자신의 소유권을 유지할 권리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10년이 지나거나 또는 언제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떤 경우냐면 돈을 안 주고 있는데 지금 갑이 을한테 청산금을 안 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병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렸어요. 이 사람이 소유권이 있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렸는데 이 사람이 선이에요. 즉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넘겨받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제3자를 보호하자. 그래서 뭐다? 이 을이 돈을 갚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병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채권자의 실행 통지 후에 청산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채권자가 청산금 채무를 줘야 하는데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채무자에게 권리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돈을 갚고 이렇게 회복해라. 이렇게. 다만 그 기회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1번 뭐죠? 변제기 후 10년이나 경과했어요. 그러면 을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되게 게으른 거죠. 그런 경우이거나 또는 이렇게 병한테 소유권이 취득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을은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뭐가요? 가등기 담보법이 편면적이라는 얘기죠. 누구한테 유리하게? 채무자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1번 청산에 관련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약이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불리해요. 그러면 그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청산기간을 2월에서 1월로 단축해요. 그러면 채무자가 불리한 거죠. 이 2월은 청산기간 2월 뒀으니까 이 기간 내에 채무자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자신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짧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특약이 있다거나 아니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절차를 무시하는 거죠. 청산기간 절차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왜? 채무자한테 불리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는 청산기간까지는 채무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청산기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 채무자도 보호만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산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그 후에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설령 채무자한테 불리하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산기간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조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후순위 권리자 등의 보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보면서 합시다. 우선 이 갑이 지금 채권자고요. 을이 채무자고 목적 부동산이 2억이고 이 갑이 가지고 있는 피담보 채권 1억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하셨죠? 이 채무자 등, 즉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포함해서 그자에게 이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에 통지를 하죠. 그죠?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통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 등에 대해서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우선 담보권 실행 통지부터 볼게요. 전체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2억이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1억이에요. 그러면 1억, 이걸 뭐라고 하죠? 청산금의 평가액이라고 하죠. 이 평가액에 대해서 이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청산금의 평가액, 이게 이 청산금의 평가액, 나중에 이 청산금이 됐을 때 이 청산금을 을이 전부 다 가져가나요? 청산금에 대해서는 을이 채권자 맞습니다. 청산금 채무자고요. 청산금을 갑이 을한테 이렇게 줘야 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 청산금을 을이 채권자라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어떻게 보면 이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된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왜? 목적 부동산의 경락인이, 우리 경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경락인이 갑이 되면서 소유권을 취득하죠. 취득하면서 이 사람이 돈을 내는 거죠. 그 돈에 대해서 빚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빚잔치 할 때 쓰이는 돈이에요. 을한테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청산금 채권자는 을이 맞긴 하지만 청산금을 실질적으로 가져갈 사람들은 이런 후순위 권리자겠죠. 그죠? 이 목적 부동산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어요.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그러면 경매가 됐을 때 이 저당권자들이 돈을 가져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또는 후순위 임차인도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순위에 따라서 받아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청산금 평가액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즉 후순위 권리자. 선순위 권리자는 통지해 줄 필요 없죠. 왜? 갑이 어차피 청산금 평가액을 할 때 빼서 선순위자한테 책임을 지죠. 즉 갑이 선순위 채권의 금액에 대해서는 갑이 알아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통지를 해줄 필요가 없는데, 후순위자에 대해서는 담보권 현재 이 목적 부동산을 내 소유로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돈을 줄 거야. 이거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는 그 돈에 대해서 자기가 채권이 있으면 채권을 변제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채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통지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갑이 담보권 실행 통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담보권 실행에 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권리자들에게 대해서 통지를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목적 부동산이 이렇게 환가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나의 채권을 이렇게 실현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지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지금 큰 목차 보면 후순위 권리자 등을 보호하는 제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등에 대해서 통지를 해주고 청산금에 대한 처분, 이것도 바로 나올 거예요. 봅시다. 6조 볼게요. 채권자 누구였죠? 지금 갑이었죠. 제3조 제1항에 따른 통지, 시행통지, 채무자 등에게 하는 통지죠.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누구에게? 후순위 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 내가 통지를 했다 채무자한테, 그 다음에 그 내용, 청산금 평가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도달이를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2항 제3조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때는 담보 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자를 제외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를 포함한다. 이 무슨 얘기냐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순위 저당권자 또는 후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1항과 2항은. 3항 볼게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조문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는 뭐다? 등기부상 주소를 보내는 게 아니라 담보 목적 부동산, 지금 목적 부동산이죠. 그 부동산의 소재지로 발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됐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등에 대해서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하는구나. 그리고 후순위 권리자에는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도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랬어요.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근데 통지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실제로 볼게요.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선 1항보다 2항 먼저 봅시다.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이걸 보려고 하는데 제6조 1항에 따른 통지가 뭐죠?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 통지, 그겁니다. 그 통지를 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1항과 같다. 1항이 뭐냐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그냥 그려봅시다. 여기다. 지금 방금 봤던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가 이렇게 병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인데 우선 1항부터 그냥 볼까요?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채무자한테 통지를 하죠. 그죠? 채무자한테 통지를 하죠. 자기의 이제 실행한다는 실행 통지를 하는 거예요. 통지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청산 기간이 진행이 되잖아요. 2월. 지나면 이제 청산금을 주죠. 을한테 갑이.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갑이 을한테 이렇게 청산금을 지급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이제 청산금이 나한테 곧 들어오겠구나 하면서 병과 정한테 당연히 돈을 그 청산금이 귀속이 돼야겠죠 나중에. 근데 이 을이 빼돌리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난 청산금 채권자야. 채권 양도를 해야겠어. 청산금 채권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죠? 후순위 권리자 이 사람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청산금은 청산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후순위 권리자들이 그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금액인데 이 을이 그 전에 빼돌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빼돌리면 이 사람들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1항은 아시겠나요? 2항 볼까요? 이번에는 채권자예요. 채권자 누구? 예, 갑입니다.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채무자한테 줘버렸어요. 지금 후순위 권리자는 이제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무자에게 돈이 들어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갑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채무자한테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을이 이걸 빼돌리기가 쉽겠죠. 그죠? 이런 경우거나 또는 어떤 경우죠? 통지를 안 했어요.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알아야 하는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통지를 하라고 했는데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한테 그냥 돈을 줘버렸네요. 그러면 채무자는 빼돌리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후순위 권리자한테 그 돈을 줘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전항과 같다. 뭐죠? 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하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 청산금에 대해서 처분 제한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네, 1번, 2번. 1번은 다 설명드렸더니 2번만 볼까요?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누가 지급했죠? 채권자가 그렇게 지급을 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 의미가 뭐냐면 후순위 권리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걸 이중 지급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채무자한테 벌써 줬는데 후순위 권리자가 그거 채무자한테 준 거 의미 없어. 나한테 다시 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중 지급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판례를 보겠습니다. 네,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한 경과 전에 또는 채무자에게 청산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건 법조문 그대로죠? 그렇습니다. 2번.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채권자의 변제 제한의 효력은 후순위 권리자에게만 적용되는 상대적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똑같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갑을이 있고 병정이 있어요. 근데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한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통지를 안 하고 청산금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한테 대항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산금을 한번 줬어요. 근데 대항 못하니까 이 병과 정은 청산금 준 거 의미 없어. 나한테 다시 줘야겠어. 이렇게 이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이 변제 제한의 효력은 뭐에 대한 변제 제한? 청산금을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하고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 변제 제한, 그 변제 효력이 제한이 되죠. 이 제한의 효력은 누구에게만? 후순위 권리자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한테는 청산금 준 게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한테만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 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을 보고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돈 줘. 즉 갑은 이중 지급 위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후순위 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청산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청산금의 이중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채무자에게는 청산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니까. 3번 볼게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의 실행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고 해서 아니면 이렇게 청산금을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산금 지급이 채무자한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청산금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갑은 절차를 이행한 거죠. 채무자한테. 소유권을 나중에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중에 병과 정의 요구를 하면 또 돈을 줘야 한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됐죠? 다 봤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공부를 하고 계시죠? 후순위 권리자 등에 대한 보호를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2번 경매 청구권도 한번 볼게요. 이런 얘기죠. 이것도 똑같이 그려볼게요. 갑, 을, 병정이 있어요. 병정이 후순위 권리자죠. 근데 이 항 봅시다.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돌아오기 전이라도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상태에서 지금 담보권 실행에 통지를 했죠. 하면서 1억 얘기를 해줬어요. 1억이 뭐죠? 2억에서 1억 뺀 금액이죠. 그래서 청산금의 평가액이 1억이라는 것을 병과 정한테도 통지를 한 거죠. 근데 병과 정이 생각했을 때는 이 목적 부동산이 한 3억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밖에 안 된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이게 3억이라고 평가가 되면 병과 정은 훨씬 자신 채권에 실현하기 용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과 정이 뭘 할 수 있냐면 경매 청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경매 청구라고 하는 것은 피담보 채권액이 변제기기가 도래했는데 변제를 안 했을 때 경매를 청구를 하는 거죠. 경매라고 하는 것은. 즉 이 병과 정은 누구에 대한 채권자죠? 지금 을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이 병과 정이 을이 돈을 안 갚아요. 그랬을 때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변제기가 도래를 안 했어요. 후순위 권리자들이 변제기에 도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간 중이면, 즉 청산기간 2월 기간 있죠. 이게 지나기 전이면 자신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 병과 정은 이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경매가 되면 3억은 받을 수 있겠구나. 이 목적 부동산이. 그러면 나한테 떨어지는 것은 더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청산금 평가액을 이렇게 채무자한테 통지를 할 때 제대로 된 금액을 통지를 해야겠죠. 이렇게 경매를 자신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귀속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금액을 평가하게 될 겁니다. 이 얘기예요.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네, 경매 청구 봅시다. 후순위 권리자, 즉 병과 정은 청산 기간에 한정해서, 즉 2월 기간 내에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제 그 밑에 내용은 그대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후순위 권리자의 청산금에 대한 권리 행사라는 조문을 두고 있는데 제가 5자 볼게 됐습니다. 후순위 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 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 따라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에서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봅시다. 갑과 을과 병정이 있어요. 후순위 권리자가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 지금 청산금 평가액이 1억이고 이 1억에 대해서 병과 정도 별 이의 제기할 게 없어요. 1억 정도 받으면 제대로 평가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청산 기간이 도래했으면 갑은 원칙적으로 이 을한테 이 청산금을 줘야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병과 정이 후순위 권리자가
이 돈 바로 을한테 주지 말고 을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빼돌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바로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문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지급받을 청산금 누구한테 지급을 해야죠? 원칙으로 을한테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뭐라고요? 채권자 갑은 후순위 권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예, 이해한 볼게요. 후순위 권리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는 그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를 하여야겠죠. 그 돈을 받았으면 그 채권 증서 같은 것은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됐죠? 사망. 채권자가 제2항의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 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는 그 범위에서 청산금 채무는 소멸하겠죠. 즉 을한테 줄 것을 병정한테 줬어요. 그러면 청산금은 이 사람 만약에 5천만 원을 병이 요구해서 줬어요. 그러면 갑이 나중에 을한테 지급할 청산금은 5천이 까여서 나오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산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는 소멸하겠죠. 됐죠? 다 봤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뭐죠? 이런 거죠. 갑이 가등기 담보권자 또는 양도 담보권자가 이 채무자에 대해서 뭘 한 거죠? 귀속 청산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을 봤죠? 그걸 봤습니다. 이번 두 번째죠. 뭐죠?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자기는 귀속 청산하기 싫대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권리자가 경매를 또 청구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경매를 통해서 자신이 이 사람은 그냥 돈을 받을 사람이잖아. 어떻게 보면 돈을 받아가지고 가등기 담보권 또는 양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꼭 귀속 청산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택적 권리 행사라고 써놨죠. 읽어보세요. 아, 이건 봐야겠네. 경매 실행의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예, 우선 면적경 볼게요. 13조에서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지금 경매가 개시됐습니다. 그러면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이랑 같은 취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 그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봅니다. 됐죠? 한번 경매 개시 결정 시 본등기 청구의 금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14조에서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등의 개시 결정이 있어요. 지금 이제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경매가 우선을 하는 겁니다. 사적 실행보다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에, 즉 이런 상황이에요. 경매도 진행이 됐는데 지금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즉 이런 상황이라고 봅시다. 갑이 가등기 담보권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사적 실행, 자기한테 사적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적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즉 귀속 청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상황이 방 배우던 거 응용해 볼까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청구를 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경매 청구할 수 있잖아요. 피담보 채권 도래하기 전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가 우선하냐면 경매가 우선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경매 신청이 있어요. 그러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 아직 갑은 청산금을 을한테 주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가 우선한다고요? 경매가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즉 자기가 현재 사적 실행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즉 이 갑이 을한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매가 들어오면 뭐가 우선한다고요? 돈이 지급이 되기 전이면 경매가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등기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죠. 갑이. 됐습니다. 4번. 예, 담보가등기 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등이 행해졌어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 또는 양도 담보권 이런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으로 취급하니까 마치
경매가 행해졌을 때 저당권 소멸하죠. 다 소멸하죠. 마찬가지로 담보가등기 권리 다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 경매가 됐다는 얘기죠. 소멸합니다. 됐죠? 5번 강제 경매에 관한 특칙 볼까요? 뭐 16조는 그렇게 중요한 조문은 아닌데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등의 개시 결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등기 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담보 가등기지만 어찌됐든 가등기잖아요. 우리 그 일반적인 가등기도 있죠.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담보 가등기는 돈을 받을 가등기예요. 그래서 담보 가등기인 경우에는 뭘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 내용과 채권, 존부, 원인, 금액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에. 그래서 경매가 되면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해당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고를 해야겠죠. 뭐 이 항도 볼까요? 압류 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 가등기 권리가 매각에 의해 소멸되면 제1항의 채권 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 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즉 담보 가등기인 것을 신고를 해야지 경매가 됐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나요? 됐어요. 3항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 권리자는 강제 경매 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뭐 이거 3항은 특별히 안 보셔도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명의신탁 관련돼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